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모나크 기초물리, 우리 제12장을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12장을 A, B 둘로 나눴죠. 우리 열량, 측정, 연력학. 그래서 이 후반부는 연력학 부분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문제를 풀기로 하겠습니다. 연력학은 무엇이냐? 대상이 연력학적 개입니다. 연력학적 개란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성입자들의 모임인데, 이 구성입자들이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있으면서 무질서하게 운동합니다. 무질서하게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서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게 뭐 1000만 개, 100만 개 이 정도가 아니라 10의 25승계 뭐 이런 겁니다. 10의 23승계. 무지 많은 거죠. 그런 입자들의 모임이 이제 연력학적 개인데, 이 연력학적 개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더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입자들의 에너지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하는 것을 그 연력학적 개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내부 에너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씩 그것들이 에너지가 얼마인지 합해서 다 더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씩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많은 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정의를 했지만, 연력학적 개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입자들의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지만, 그 내부 에너지가 얼마다, 그 내부 에너지의 값을 알려고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는 우리 기체들 중에서 특별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그 기체의 절대 온도만 알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 온도에다가 무엇을 곱했냐면 2분의 3 하고서 N은 이상기체 속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부피 V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입자들의 수입니다. 그리고 KB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이 내부 에너지를 전체 입자의 수 이런 걸로 얘기하려니까 좀 곤란하죠. 이걸 뭘로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몰수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몰수란 아보가드로 수가 몇 배인가. 그래서 입자의 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것이 몰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KB인데 N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것을 우리 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KB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또 곱해줘야 되겠죠. 이 KB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것을 기체상수 R이라고 하고, 이 기체상수는 간단히 표현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열에너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열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운동의 운동에너지의 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구성입자 하나 평균 운동에너지는 2분의 3 kBT가 되니까 이것을 N개를 곱하는 것이 바로 내부 에너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하니까 운동 에너지로 우리 온도를 정의하죠. 입자 하나당 구성 입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온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절대 온도를 알면 내부 에너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입자 하나하나의 부피가 0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연력학적 개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연력학적 개가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연력학적 개가 있는데, 이 연력학적 개가 외부하고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으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 연력학적 개의 전체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부 에너지 커지겠죠. 나가면 작아지겠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또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연력학적 계가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단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열에 의한 방법과 일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적 계의 내부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는 알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이상기치만 빼고, 그런데 우리 무엇은 알 수가 있냐면 어떤 연력학적 계가 외부에서 열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열과 일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열과 일 두 가지라고 했는데, 열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 우리 열이 이동하는 방법 세 가지 알고 있죠. 우리 전도, 그 다음에 대류, 복사죠. 전도는 어떻게 하냐? 다른 연력학적 계하고 접촉을 시킵니다. 온도가 다른 연력학적 계하고 접촉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죠. 또 대류에 의해서도 전달될 수가 있는데, 대류는 어떻습니까? 그 연력학적 계의 전체 입자의 수가 변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복사에 의해서도 열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복사에 의해서는 직접 연력학적 계 내부 구성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무질서한 운동에 직접 영향을 줘서 바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열의 이동 방법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연력학적 법칙을 표현할 때 열의 이동에 부호를 붙여서 약속합니다. 부호를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하냐면 Q를 열이라고 하는데, 연력학적 계에 이동한 열량을 Q라고 하는데, 이 Q가 0보다 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연력학적 계가 열을 받았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Q가 0보다 작으면 연력학적 계가 열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Q가 0보다 크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죠. Q가 0보다 작으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력학적 계가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즉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법이 열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일이 있다고 했죠.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연력학적 계에 무수히 많은 구성입자들이 담긴 용기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 용기 내부에 압력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랫부분이 여기 용기입니다. 압력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성입자들이 용기의 면을 미는 힘을 용기의 넓이로 나눈 것이 바로 압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동시켰다. 다시 말하면 부피가 변했다라고 하면 우리 이 압력에 의한 힘이 한 일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X만큼 이동을 시켜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부피가 원통 모양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원통 모양의 길이가 델타 X만큼 늘어났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단면의 넓이가 S라고 한다면, 그러면 압력 P인 놈이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압력은 단위 넓이당의 힘이니까 바로 압력에다가 넓이를 곱하면 힘이죠. 근데 그 힘 가지고 얼만큼 이동시켰어요? 델타 X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일은 얼마입니까? 바로 F 델타 X인데 F가 PS니까, 그런데 S 델타 X는 바로 뭐예요? 단면의 넓이에다가 이동한 길이를 곱하니까 이게 바로 부피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연력학적 계, 특히 기체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 기체가 델타 V만큼 변했으면 그 기체 내부의 압력에다가 델타 V를 곱하는 것이 바로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일에 대해서도 부호를 약속합니다. 일이 0보다 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연력학적 계의 부피가 더 커졌으면, 이렇게 일이 0보다 클 때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연력학적 계가 외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일을 하면 그 연력학적 계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일하면 내 에너지는 줄어들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0이 작다고 하는 것은 부피가 감소했다는 뜻이 되겠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의 처음 상태를 우리 그때 압력이 P고 부피가 V고 온도가 T고 내부 에너지가 E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열과 E를 교환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열은 Q다.
그 말은 Q가 0보다 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일은 W다. 그래서 W가 0보다 크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 상태의 압력이 P'이고 부피가 V'이고 온도가 T'이고 내부 에너지가 E'이라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가 되겠어요? 델타 E는 E' 빼기 2가 되겠죠. 근데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가 같겠습니까? Q만큼 열을 받았으면 내부 에너지 증가했죠. W만큼 일했으면 그만큼 줄어들었죠. 그래서 델타 E는 Q 빼기 W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에너지가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부 에너지가 커지고 에너지가 나가면 내부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쓰면 델타 E는 Q-W 이렇게 씁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받은 열을 빼기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력학 제1법칙을 크게 써놓는다고 한다면 이때 델타 E는 E' 빼기 E는 이 내부 에너지가 처음 에너지 E에서 나중 에너지 E''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 Q는 뭐예요? Q는 연력학 적계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고 W는 뭐예요? 연력학 적계가 외부의 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바로 뭐예요? 연력학 적계에 적용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력학 적계의 운동을 설명할 때 우리 연력학 법칙으로 설명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 그러는 거 보니까 제2법칙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제2법칙은 왜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연력학 적계와 역학 적계하고 연력학 적계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역학 적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물체 한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역학 적계에서는 물체들의 운동입니다. 한 물체, 두 물체, 여러 물체 이런 유한한 개수의 물체들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연력학 적계는 굉장히 많은 입자들의 운동인데 그 많은 입자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역학적계나 연력학적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하는 변수는 역학적계에서는 뭘로 하냐면 위치와 속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호작용을 하면 위치와 속도가 바뀌죠. 그런데 연력학적계에서는 무엇으로 하냐면 압력, 부피, 온도로 합니다. 외부하고 상호작용하면 바로 이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바뀌죠. 그래서 상호작용은 역학적인 계에서는 뭐 가지고 합니까? 힘작용하는데 그 힘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외력이 있고 내부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내력이 있죠. 이렇게 외력과 내력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연력학적계에서는 무엇으로 상호작용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연력학적계가 다른 연력학적계하고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열과 일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죠. 그때 이것을 표시하는 기본 법칙이 역학적계에서는 운동방정의 식입니다. F는 ma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F는 ma를 다른 양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고 열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그냥 전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연력학적계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한 결과가 역학적인 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거를 연력학적 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냐면 역학적 계에서 위치와 속도가 바뀌면서 경로가 달라지는데 연력학적 계에서는 뭐가 바뀌어요? 상태 변수, 온도, 압력, 부피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경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력학적 과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압력, 부피, 온도가 바뀌는 경로를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연력학 제1법칙 가지고 또는 이 기본법칙 가지고 역학적계에서는 기본법칙, 운동방정식 하나면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력학적 계에서는 이 운동법칙에 해당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다시 말하면 운동방정식 F는 M에 해당하는 것이 역학적인 계에서는 에너지 보존법칙이었죠. 그리고 그 에너지 보존법칙에 해당하는 연력학적계의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력학적 계에서는 이 연력학 제1법칙 하나만 가지고는 연력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설명할 수 없는 예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겠어요. 우리 간단히 알 수 있는 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예를 하나 보겠어요. 자,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다가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이 여기서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연력학적 계를 물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 당연하죠? 에너지 보존되죠? 네, 성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네, 가열하면 뜨거워지는 거 실제로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배가 있는데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바다에 가기 위해서 엔진을 돌려야 되겠어요. 엔진을 돌려면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죠. 근데 바닷물 속에는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절대온도 0도가 아니면 바닷물 속에 무진장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에서 그거 끌어다가 엔진을 돌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료를 실을 필요도 없죠. 자, 그러면 이게 바닷물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엔진을 돌려서 배가 간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겠습니까? 안 위배되겠습니까? 위배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갖고 오면 바닷물의 에너지는 좀 줄어들고 그 에너지가 배로 가면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좋겠죠. 배에다가 연료 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닷물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합니까? 시원하죠. 그러면 이때 연력학 제1법칙 만족하겠어요? 안 만족하겠어요? 만족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커피 한 잔 있다고 했어요. 커피 한 잔 가만 놔둘 것 같으면 공기에 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공기의 열을 받아가지고 커피가 더 뜨거워지는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연력학 제1법칙은 위배합니까? 위배하지 않습니까? 위배하지 않지요. 공기에 있는 열을 갖고 오면 공기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커피의 에너지는 늘어나면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근데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안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 또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설명하는 연력학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열 현상들이 있는데 열은 높은 온도 물체에서 낮은 온도 물체로 저절로 이동합니다. 그 반대는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열기관이란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기계인데 그때 열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 열이 100%다 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일부 얼마는 저절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연력학 제1법칙으로는 그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어서 한동안은 연력학 제2법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른다. 라고 하는 법칙 같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는 좀 이상하죠. 연력학 제2법칙도 마치 연력학 제1법칙으로 어떤 물리량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물리량을 이제 부단히 찾다가 드디어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독일의 물리학자인 클라우지우스인데 어떤 물리량을 도입했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그런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르노의 이제 열기관이 있는데 그 카르노의 열기관의 연력학적 과정, 그것을 잘 살펴보고서 거기서부터 엔트로피의 개념을 여기서 세웠는데 엔트로피를 정의해가지고 엔트로피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클라우지우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지우스는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했냐면, 이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걸 갖다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 우주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항상 최대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2법칙,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고립계에 대해 설명한다면, 고립계란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런 연력학적 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립계는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니까 열과 일을 교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고립계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연력학 제2법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열현상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연력학 제2법칙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라는 양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열량과 관계된 이런 문제겠어요.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푸냐면, 여기 얼음하고 물하고 수증기하고를 섞어 놓겠어요. 처음에 0도씨인 얼음이 500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도씨인 물이 100g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0도씨인 수증기가 10g이 있는데 이걸 같이 섞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수증기가 모두 100도씨의 물이 될 때까지 잃어버리는 열량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같은 100도씨의 물이 수증기로 될 때의 열,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기화열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기화열을 받으면 수증기가 되죠. 거꾸로 수증기가 그 기화열만큼 잃으면 물이 되죠. 그 기화열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40칼로리, 1g당 540칼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기화열을 곱하면 이때 잃는 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540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어떤 거겠습니까? 네, B번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수증기가 모두 0도씨의 물이 되기까지 잃는 열량을 구하라. 수증기가 100도씨의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이 다시 이제 0도씨의 물이 될 때까지 잃는 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물이 될 때까지 잃는 거 먼저 구한 다음에, 이게 바로 5,400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0도씨가 될 때까지는 질량 곱하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비열. 근데 물의 비열은 1g당 1칼로리죠. 우리 계산이 쉽죠. 그래서 C는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온도차가 델타 T는 여기서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래서 다 곱하면 1000이 되겠어요.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 답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6,400칼로리다 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처음 섞은 물의 온도가 0도씨의 물이 되기까지 열량을 구하시오. 처음 섞은 물이 있었죠. 처음 섞은 물이 몇 g이었습니까? 거기 지금 나는 100g이었죠. 100g의 온도가 얼마였어요? 20도였죠. 이놈이 온도가 0도가 되면서 잃은 열량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MC 델타 T 하면 되죠. 그래서 100에다가 1에다가 20 곱하면 되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2000칼로리 D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도씨의 얼음 mg이 0도씨의 물 mg이 되는데 필요한 열량을 구하라. 지금 얼음이 몇 g이 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mg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때 얼음이 물이 될 때는 이게 융해열이었죠. 융해열은 얼마였습니까? 80칼로리였죠. 1g당. 자,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융해열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질량이 m이라면 거기다 융해열 80만 곱하면 되니까 답은 80m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녹은 얼음의 양을 구하라. 어때요? 이걸 다 섞었더니 맨 나중에 녹은 양을 구하라는 겁니다. 녹은 양. 그러면 우리 얼음의 얻은 열량이 물과 수증기가 잃은 열량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먼저 2번과 3번에서 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잃은 열량이 있죠. 그게 80m이었고, 그 다음에 그걸 계산할 것 같으면 6,400, 우리 맨 앞에서 2번과 3번에서 구한 6,300과 2,000을 이렇게 더한 게 80m과 같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m을 구하면 바로 105g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의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0도씨의 물의 양을 구하라. 그래서 원래 있던 물, 그 다음에 얼음에서 녹은 물까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존재한 물의 양, 그 다음에 수증기가 물이 된 거 있죠. 그 다음에 녹은 얼음의 양, 이것까지 다 더하면 될 텐데, 그게 뭐였냐면 100g, 10g, 105g이니까 전부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15g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얼음인데 0도씨의 얼음 20g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40도, 섭씨 40도인 물 60g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100도인 100도씨인 수증기 10g을 이제 섞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온도가 100도씨인 수증기가 T도씨의 물이 될 때까지 잃는 열량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거 더하기 물이 되면서 잃는 거, 그 다음에 더하기 온도 변화 있는 거,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Q1은 M에다가 HV, 융해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540 이렇게 되겠습니다. 10g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10g의 물이 100도에서 T도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러면 온도 차이는 100 빼기 T 이렇게 될 테니까 10 곱하기 양 10에다가 비열 1을 내서 곱한 게 되겠어요.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다 더하면 우리 1번 6400 빼기 10T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 온도가 섭씨 0도인 얼음이 T도씨의 물이 될 때까지 얻은 열량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얼음이 이제 녹는데 하는 거, 그 다음에 T도 되는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녹을 때는 20g에다가 융해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갈 때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20도에다가 온도 차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더했더니 구하는 열량이 뭐가 되겠습니까? 1600 더하기 20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혼합된 수증기와 물과 얼음의 최종 온도를 구하라. 무엇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수증기가 잃은 열량, 그게 7번에서 얻은 것이죠. 그 다음에 얼음이 얻은 열량, 이게 8번에서 얻은 것이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존재한 40도 C인 물에 60g이 있었는데 그게 얻은 물량, 그건 T-40에서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를 구하면 되니까 요게 처음 두 개 곱한 게 나머지 세 번째 거와 두 번째, 세 번째 더한 게 첫 번째와 같다라고 놓고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여기서 금방 나오네요. 온도가 80도가 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